안녕하세요. 와우북 페스티벌 전야제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인 유희경입니다.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와우북 페스티벌 전야제 그 첫머리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되게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와우북이고 무려 첫날 행사에 그리고 또 심지어 사회까지 저는 와우북 키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제가 출판사에 입사하게 된 이래로 지금까지 쭉 와우북 행사에 참여하고 또 어떨 때는 손님으로 어떨 때는 책을 판매하는 셀러로 어떨 때는 이렇게 행사의 관계자로 쭉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첫날 행사 사회를 만난다니까 어젯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찬바람이 불고 그리고 또 하늘이 점점 높아져 가면 여러분들 다 비슷한 생각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아, 와우북 때가 왔구나.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와우북이라는 거는 어쨌든 거리 축제의 가장 대표격인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와우북이 올해로 16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일 하루 전인데 미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쳐보는 걸로 하겠는데요. 혹시 사람들이 많은 곳이어서 혼자 박수를 치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내적 박수와 환호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 박수! 감사합니다. 말을 무척 잘 들으시네요. 내친 김에 그 16살이 되는 올해 와우북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지구를 살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름이죠. 코비드-19 그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와우북 페스티벌은 온라인으로 만나고 작은 서점들을 찾아 방문하는 방식으로 완성됩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에 주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름들이 연이어서 나오는데요. 누구 하나 이름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몹시 대단한 분들과 그리고 또 그만큼 흥미로운 주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좀 불편하실 테니까 와우북 페스티벌 홈페이지 www.bokfest.com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마 감탄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020 와우북 페스티벌의 주제는 멈춤을 가로지르다입니다. 네. 우리 인류는 늘 그래왔습니다. 항상 역사 어느 순간에 멈춤을 경험을 하고 놀랍도록 현명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로질러 건너서 여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와우북 페스티벌도 와우북다운 사고와 상상력으로 한번 이 팬데믹 시대를 가로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멈춤을 가로지르려는 그 기획에 큰 도움을 주신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바로 와우북 페스티벌의 기획위원분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관객분들이 아무도 없어서 좀 다소 어색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뒤에 계신 스태프분들도 아낌없이 박수를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은 손으로 한번 김재인 위원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저는 철학자 김재인입니다. 이렇게 뭐랄까 그 유례없는 상황에서 함께 거리 축제를 온라인으로 변환한 그런 자리에 어떤 기획부터 진행, 참여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우리 다른 기획위원 분들하고 같이 열심히 회의를 해서 이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호응 보내주시고요. 저는 니체, 들레즈 이런 철학자들 제 주 전공이었고요. 그 후에 인공지능 그리고 최근에는 뭐죠? 뉴노멀의 철학. 네.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뉴노멀의 철학이라는 책을 한 달 반쯤 전에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의 피날레, 그러니까 10월 11일 오후 8시 같은 시간에 우리 김만권 정치철학자 선생님하고 같이 라이브 대담이 있습니다. 그때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나흘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민음사에서 문학 에디터로 일하고 있고요. 문학 비평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도 와우 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년 전에 이제 출판사 들어가서 에디터가 됐을 때 가을이 되고 와우 페스티벌이 열리면 가서 이제 에디터들도 만나고 마케터들도 만나면서 책을 추천받기도 하고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와우 페스티벌 기획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뭐 언택트 시대에 이제 온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또 바로 국제 교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희가 만나고 싶었던 해외 작가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프로그램을 꾸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한국 작가들을 이제 매칭해서 같이 대담을 꾸리는 것들에 참여를 했고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원이라고 하고요. 타이포그래퍼고 그래픽 디자이너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글자 풍경을 썼고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이랑 뉴턴의 아틀리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에서는 내일 모레 10월 10일 오후 저녁 10시 10 외우기 쉽죠? 기억해 주세요. 테드 창과 SF 작가 테드 창과 뭐 하는 건 아니고요. 테드 창이 강연을 하고 저는 진행을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혹시 예매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니다. 이거 끝나고 예매해 주시고요. 네,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장이 다 풀렸습니다. 말씀 엄청 잘하시네요. 아니 저는 뭐 당연히 다 제가 선망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전 철학자고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철학자. 시인도 만만치 않거든요.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희경이고요. 그리고 시인입니다. 시집서점이라는 무모한 기획을 지금 한 3년째 꾸려가고 있고요. 저는 무슨 일을 하지? 생각해봤는데 저희 와우북 페스티벌 국장님과 대화를 하는 일을 저의 주된 업무로 삼고 심리적 고충과 상담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린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여기 대본에는 다들 긴장되시죠? 뭐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도 긴장 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도 바로 시작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풀기 토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들 고유의 영역에서 활약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우리 주제가 또 멈춤을 가로지르다 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역시 이번에도 김재인 선생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일단 뉴 노멀의 철학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의 후속편을 쓰고 있다기보다는 생각하고 조금씩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넉놓고 이 코로나 상황이 종결된 그 다음을 상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밀착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조금씩의 변화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우리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지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제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여러 철학자들 사상 속에서 그동안 뭐랄까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좀 주목받지 못했던 지점들을 뽑아내서 우리 현재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도움으로 삼을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탐색하고 있습니다. 김재인 선생님이 좀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금의 어떤 뉴노멀 코비드-19를 좀 바라보신다면 저희는 좀 미시적인 차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문학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리터라는 잡지예요. 근데 12월 특집을 어떤 거를 할까 하고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코로나가 나오죠. 그래서 코로나 다이어리
이야기라는 걸 주제로 이제 독자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공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 해를 돌아봤을 어디로 때 투고하면 되나요? 투고하실 아니 여기 시청자들 10월 14일까지인데 뭐 개인 블로그에 쓰셔도 되고 그 민음사 이제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기 링크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들어가서 그 글을 보고 이렇게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멋진 계획이네요.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을 경험했는지 그 2020년을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게 사라졌고 어떤 게 생겼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싶어서 그런 기획을 해서 글을 읽는데 이 2020년을 지우고 싶다. 이게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12월에 나오는 리터에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는 책이 나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요. 이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소소하게라도 오프라인에서 작가와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는데 올해는 그런 것 3월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뭐 인스타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다 좀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사인도 받을 수 없다. 작가와 독자도 만날 수 없다. 근데 인스타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실제로 만나는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역설적으로 좀 더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전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도모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과정이었지만 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네요. 저희 사실 기획위원 이 네 사람이 얼굴 이렇게 진짜 보는 거 처음이에요. 그동안 모든 기획 과정이 컴퓨터 화면으로만 그쵸. 매번 요만한 화면으로 줌 화면으로만 봤었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음 뵙는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몇 번 뵙고 아까 이제 그 직접 만나서 낯설지 않네 그런 경험이 맞아. 되게 맞아요. 특이했고요. 그 밖에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지방 강의를 이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지방 강의를 할 때 지금은 15분 전에 딱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그런 종류의 어떤 강연 일정이었다면 이제는 강연 시간 플러스 뭐 1시간 정도 이제 미리 좀 준비하고 물론 이제 컨텐츠 만드는 거야 그 전 문제지만 이렇게 뭔가 먼 거리가 단축되고 또 외국에 계신 분하고 같이 회의라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는 그동안 우리가 실제로 그 실현 가능했었는데 참 안 했던 게을러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유지원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의 멈춤을 가로지르고 있는 현 상황 말씀인 네, 거죠? 맞아요. 저는 프리랜서라서 개인 공간에 계속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 공간에서 밖으로도 덜 나가게 되고 세계랑 이어지는 방식도 개인 공간 안에서 이제 화상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이어난 적이 나가니까요. 관리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관리비가 120% 많이 나와요. 교통비는 줄었지만 그래도 그 관리비가 높아지는 거에 가슴 아픔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공간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화상회의 할 때 제 배경을 보셨겠지만 책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책과 부동산 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책을 많이 읽고 사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 개인 공간에 책은 점점 더 쌓여만 가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책한테 관리비 좀 내라고 하고 싶고 책이 주거 공간이나 개인 공간에 점유율의 50%, 60%, 70%, 80% 이렇게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정부에서 이 행정적으로 관리비 지원과 월세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 공간 속에서 책과 살아가는 이 삶을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원
선생님 말씀 듣고 그 와우북 페스티벌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어지간히 적서가들 아니겠습니까? 엄청 확 박수를 치면서 지지 선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특히 해요. 유희경 선생님은 책방에서 계시니까 책의 어떤 육체성이라던가 물질성, 무게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시집이라서 그래도 좀 이겨줘. 네, 권수는 많지만 괜찮은 편입니다. 네. 아니 지금 세 분 얘기를 듣는데 이분들이 한 작업들이 또 저희 서점의 풍경을 바꿔놓은 것들이 있는데 뉴노멀의 철학 나와서 이제 서점에 저희 비치가 됐을 때 사람들이 은근히 이 답답한 문제를 책에서 찾으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책을 산다면서 뭐 유행했었죠. 패스트도 구매를 하고 뭐 뉴노멀의 철학도 구매를 하고 사람들이 책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 또 반면에 그 미름사의 리턴은 미피라는 깜찍한 캐릭터를 표지에 내세우면서 사람들한테 심적 안정을 주는데 큰 기여를 했고 또 책방은 뭐니 해도 글자 풍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말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자, 뭐 저희가 와우북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책 얘기밖에 더 없겠지요. 사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까닭은 바로 그 책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주제 도서 중에서 그리고 나의 책장 중에 있는 책 중에서 와우북과 어울리는 그리고 와우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팬데믹 시대 이 멈춤의 시대를 가로지를 수 있는 어떤 현명한 방법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소개해 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와우북 페스티벌은 8개의 스페셜, 5개의 판타스틱 서재 그리고 5개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 온라인을 통해서 송출이 됩니다. 이 송출되는 내용에 들어가는 책들 중 하나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계속 김재인 선생님께만 부탁을 드렸으니까 이번엔 박혜진 기획위원님께 먼저 추천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뭐 저녁 드시고 목이 마르실 텐데 저희도 한 잔 네. 하면서 실은 저희가 그 너무 긴장이 될까봐 그리고 사실 너무 형식적이고 격식 있는 자리만 될까봐서 알코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김재인 기획위원님께서는 계속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 상황인데 저희가 일단 맥주를 한 잔씩 받고 그리고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좀 네. 편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냉장고에 여셔서 숨겨놓은 맥주 하나 따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준비물을 다 챙기지 못한 불량 학생 같은. 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다 오늘 이제 소개할 책들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이제 3권 중에 2권을 챙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챙기지 못한 2권 중에 한 권이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책인데, 이제 와북 페스티벌 기간 동안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요일 오후 2시에 쇼코의 미소의 최은영 작가 그리고 젖과 알이라는 소설을 쓴 가와카미 미에코가 대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테마는 이제 언어의 맛이라는 테마로 두 작가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2권의 책 중에서 젖과 알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020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좀 인상적이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는 것 중에 그 여성성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제 성전환을 한 학생이 이제 숙명여대에 합격을 하고, 근데 합격한 이후에 이 학생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가야 한다 만다. 이 어떤 자격을 놓고 굉장히 열띤 토론들이 있었고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런 이슈들이 쟁점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탈코르셋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질문이란 생각이 드는데 젖과 알이라는 작품이 이제 여성성이라는 규정이 어떤 것이고 그걸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걸 마주하고 대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젖과 알이라는 게 아주 직관적인 제목인데 정말 젖과 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3명이 등장하는데 그 한 명은 이제 생리를 앞두고 초경을 앞두고 뭔가 자신에게 이제 뒤엎어질 어떤 여성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이 학생의 엄마. 근데 엄마는 처진 가슴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다가 유방 확대 수술을 하고 싶어서 이제 도쿄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그 엄마의 여동생인데 이 동생은 이제 엄마나 이 딸처럼 어떤 육체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정신적인 차원인데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늙어가는 그 나이가 들어가는 어떤 그 여성의 삶에 대해서 그 삶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주 아이를 또 가지고 싶은데 이런 문제들은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 여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한 것에서부터 마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 이제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좀 이제 생활 친화적인 그 환경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2007년에 아쿠타카와상을 받고 2008년에 한국에서 출간이 됐어요. 그거는 거의 짧은 중편 소설. 네. 그렇게 해서 그 책이랑 그 소설이랑 다른 소설이 엮여서 책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아주 확대돼서 미국에서 개정판으로 나온 거고 한국에는 아직 나올 예정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아주 많이 개정이 됐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그 여성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 변해온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라서 한국에서 이 적과를 좀 많이 독자들이 읽고 이거 개정된 얘기 좀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출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영문판 원서 구해가지고 지금 제가 읽고 읽으셨다면서요? 그게 번역본이 없다고 하여서 끙끙거리면서 이제 읽고 있는데 이름사에서 나올 예정인가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 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첫 책으로 추천합니다. 네. 저도 이 책 되게 흥미롭게 보았고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어떤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장벽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성별이 남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되게 남성적인 사회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사실 저는 문학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문학으로 접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뒤집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게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적과 알은 저한테 되게 어떤 울림을 준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는 이런 고민을 한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리고 책을 그 사무실에 책이 있는 줄 아셨는데 사실은 집에 있었다는 경험은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모니터 뒤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그걸 보고 킥킥대면서 웃으실 거라 생각하니까 조금 더 민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10일 네네. 토요일 오후 2시 다 적으셨죠? 라이브로 송출되고요. 만약에 예약에 실패하시거나 이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은 아쉽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라이브로만 송출이 된다는 점, 그러니까 기회는 가급적 놓치지 말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이제 일본에서 한국 소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다는 맞아요. 네. 거는 정말 모두가 이제 출판계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특히 이제 여성 소설, 여성 서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그 양국에서 주고받는 영향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나온 소설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최근에 이제 아주 르타주 성격을 띤 소설들도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호 주고받는 그 소설의 현장들을 또 그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봐주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도쿄에서 K북 페스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몇몇 서점을 초대하고 그다음에 한국 소설을 번역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이렇게 약간 마켓 같은 걸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 책을 이 정도로 좋아하나? 저한테 와서 제가 시인이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뭐 시인이라니까 한강 작가님 만나본 적 있냐? 그러니까 이게 막 친하죠. 번호 보여드릴까요? 막 이런 얘기하고 온갖 허세를 부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좀 객적은 소리였고요. 다음은 유지원 기획위원님 차례신데요. 어떤 책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희 건배 한번 하고 네, 그렇지 제가 않아도 저도 진행이 급급해서 이분들 너무 여유 있는데 같이 여기 시청자분들
예, 거기 스태프분들도 같이 네. 예, 되시는 분들은 한 잔. Cheers. 자, 이거 와우북 생일 축하해 16번째 생일 뭐 이런 걸로. 맥주가 드시고 싶으셨던 거죠 지금? 막 뒤에 캔맥주 따는 소리 막 들려. 네, 저 시작할까요? 네. 저는 멈춤을 가로지르다가 이번 벌써 취한 것 같네. 멈춤을 가로지르다가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잖아요. 이 주제 아래 이 오늘 세 권의 책을 묶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주제도서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이 세 권을 엮는 키워드로 역설과 재편이라는 키워드를 골랐습니다. 우선 역설과 재편이라는 제 개인적인 로 고른 키워드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 저는 되게 똑똑히 기억나는 게 1월 30일쯤에 멕시코에 있었는데 그 우한 쪽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아마 뭐 한 열흘 뭐 이 정도 있으면 물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왔었고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딱 나오는 순간에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졌었는데 2월 3월까지만 해도 생각보다 오래가네 하면서 그래도 4월쯤이면 괜찮아질 거야. 여름이면은 좀 나아진대 고열에 약하대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7, 8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아니구나. 우리가 이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 각각의 신체랑 어떤 상황을 적응시켜야 하게 됐고 그리고 생활이랑 생존 방식도 재편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어떤 상황을 넘어서 공동체 속에서는 관계의 양상이 달라지면서 매너라고 불리는 거에 기준도 달라져서 예전에는 일단 한번 만나자라고 하는 게 어떤 매너였었다면 지금은 일단 한번 만나자 그럼 굉장히 매너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런 상황들에서 저는 좀 역설을 느끼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이제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화상으로 수업을 하는데 전원 음소거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나 말고 다른 곳에서 막 온갖 그 집에서 애기 우는 동생 우는 소리 뭐 온갖 잡음들이 들려오니까 전원 음소거 다 해주세요 하면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진행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의 소리를 꺼버리는 기능인데 선생님 입장에선 그 버튼을 실행하는 게 너무 비민주적인 폭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차마 이거 실행을 못하면 학생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제발 좀 꺼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 버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원의 입을 막아버리는 어떤 소리들을 막아버리는 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종의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면서 어떤 통제 권한의 재편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권력 구도 같은 거의 양상도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렇게 크고 작은 상황들이 계속 재편되어 가는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도모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는 책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이랑 발상하는 방식을 재편하는데 그리고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책 3권의 구성은 SF랑 물리학이랑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와우북 페스티벌 주제도서인 테드 창의 SF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 기억하시죠? 네. 끝나고 잘 예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전날 자정쯤인가 예매가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매를 미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다음날 10시를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SF를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SF를 고른 이유는 일단 이번 10이 계속 떠오르네요. 10월 10일 저녁 10시에 있을 강연의 제목은 물리학과 언어학의 관계 맺음이고요. 저는 진행을 하고 테드창의 이제 강연을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테드창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뭐 소개 안 드려도 너무 유명하신 분이지만 세계 SF계의 보물로 불리는 분이시고 그다음에 저도 처음 읽은 순간부터 한결같이 경도되고 빠져들어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드 SF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앞에 이걸 두니까 목이 메네요.
국내에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랑 숨이 작품집으로 출간돼 있고 숨은 특히 작년에 출간돼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그중에 한국 독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진 단편 네 인생의 이야기를 골랐고요. 순차 통역을 해야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하나의 작품만 밀도 있게 깊게 옆에 리액션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받아들고 있어요. 네, 밀도 있고 깊게 집중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단편은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어라이벌로 제작이 됐고 한국에서는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2017년에 그 개봉을 해서 한국 독자들한테 더 친숙한 책이라서 이걸 골랐고요. 자세한 얘기는 강연에서 마저 할 거고 10입니다. 떡밥. 역설과 재편이라는 이제 키워드 아래서 SF를 특별히 고른 이유만 지금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테드창의 책뿐만 아니고 SF에서는 특히 하드 SF에서는 하나 이상의 조건이 특정한 조건이 바뀌어요. 그럼 이 조건이 바뀔 때 다른 조건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생태계 전체에서 둘러싼 변수들이 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재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나의 조건이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둘러싼 많은 변수들이 이렇게 재편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SF 같은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예.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람들의 거리가 넓어지고 이런 SF가 기존에도 고전 중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F에서는 이런 상황을 해결해 나갈 때 SF 작가들은 외삽이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익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고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5랑 10을 알고 있어요. 5랑 10을 알고 있으면 이 5랑 10이라는 상황에서 유추해서 8이라는 상황을 유추해 가는 건 내삽이에요. 5랑 8 안에 있잖아요. 근데 5랑 10이죠. 5랑 10이라는 상황에서 12 정도 되는 상황을 유추하는 것을 외삽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12를 엉뚱한 상상에서 발휘하는 게 아니고 특히 과학적인 근거들이 많이 발휘가 돼서 5랑 10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면서 거기서 12라고 특정한 조건이 변할 때 그럼 둘러싼 상황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래서 사실 근미래를 많이 다룹니다. 200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너무 멀고 만 같은 경우는 5랑 10에서 건너가기엔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SF에서는 단편적인 답을 도출하기보다는 어떤 함수 관계가 다루어져서 방정식처럼 식을 전체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것을 풀어내는 그러니까 식을 잘 세우는 사람, 함수를 잘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이렇게 역설적이 된 관계들을 재편하는 힘과 지혜가 아닐까. 그러니까 단답형의 대답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파악해서 각자의 환경 다 변수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해서 SF가 제시하는 상황이랑 그 대처 방식들이 우리한테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여기 빠져들게 이야기를 하시는 데다가 10. 나 이거 까먹을 수가 없네. 이 책이죠. 당신 인생 이야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영어 원문 원서도 당신 인생 이야기겠죠, 작품명이? 당신 그렇죠? Story of Your Life가 단편 맞아요.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영화로 번역됐을 때는 컨택트가 됐다가 또 한국으로 넘어오면 얼라이벌이 된단 거꾸로. 말이죠. 어라이벌이 네. 컨택트로 한국으로 이렇게 번역됐죠. 원제목이 얼라이벌이고 네. 컨택트로 컨택트가 한국 왜 그런 이 로직은 어디서 생기는 건지 참 전 신기하더라고요. 컨택트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추측인데 그 예전에 고전 SF 영화 컨택트랑 좀 비슷한 이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서로 접촉을 하는 거고 그게 영화에서 책보다 훨씬 더 강화되거든요. 맞아요. 그 컨택트 하는 부분이 강화되고 그 어라이벌로 제목이 된 건 테드 창이 유튜브 영상에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뭐 본인도 본인의 소설에 있는 내용들을 다 존중을 하면 좋겠지만 영화에서는 영화에서의 상황이 있고 거기서
내 의도랑 달라지더라도 자체의 개연성만 있으면은 충분히 존중해 줘야 되니까 너무 알려고 들지 말고 나도 그러고 살고 있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조용히 있겠습니다. 자, 자, 제 생각이 아니고 선생님. 네, 그렇죠. 예, 예. 자, 하나 끝났으니까 또 짠 한번. 네.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못 가십니다. 네. 자, 뭐 지금 말씀하신 테드 창 강연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그냥 딱 박히시겠지만 물리학과 언어학의 관계 맺음. 제목만 봐서는 정말 되게 난감한 수업일 것만 같은 느낌인데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지금 들으셔서 아셨을 거예요. 10월 10일 토요일 밤 10시. 유지연 선생님께서 기획위원께서 사회를 보신 거죠? 네. 사회를 이 보시고 자리에 제가 앉아 있다고 할 수 있죠. 힘드셨겠네요. 자, 이제 우리 저희 회의 아까 줌 회의를 했었잖아요. 줌 회의를 할 때마다 뭔가 그 감초 역할을 맡아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주신 우리 김재인 기획위원님께서 책을 소개해 주실 차례입니다. 네. 시작 전에 굉장히 그 뭐 떨린다, 뭐 이렇게 어쩔 줄 모르겠다 다들 그러셨는데 너무 잘하시네요 말씀을. 제가 질립니다 이제. 제가 주제 도서로 그 선정한 책은 코로나 리포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떤 코너에 관련이 되냐면 10월 9일 내일 오후 2시 역시 라이브로 진행되는데요. 역사를 바꾼 전염병, 그래서 패스트로 보는 코로나19. 여기서 패스트는 과거 패스트가 아니고요. 알베르 까미의 작품 그 패스트입니다. 아까 유지연 선생님이 얘기하다가 오랑 14위 그랬는데 오랑이 자꾸 기억나세요? 네. 오랑이 이 까미의 패스트의 그 무대가 되는 도시, 가상의 도시 이름이죠. 그 알제리에 아마 알제리 수도인 알제를 이제 가리킨다고 보통 얘기하고요. 까미는 참고로 알제리 태생 사람입니다. 이민자의 아들이고요. 그 마지막 최후의 인간 이라는 작품을 보면 까미의 이제 앞 세대가 이렇게 알제리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알제리로 이민 오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완성되지는 못한 그러나 이 까미의 어떤 그 천재성, 작가적인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자리에는 그 네 분의 출연진이 이제 이 까미의 작품 패스트를 놓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는 제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시인이시고 또 문학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평론도 하시는 김은교 선생님, 그다음에 의사이자 수필가이신 남궁인 선생님, 그리고 기자, 그리고 국경 없는 기자의 한국 특파원이신 김혜경 기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대 의대 교수이신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그 보건 의료, 그러니까 예방의학 이쪽의 전문가세요.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이제 승계를 받은,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이제 보건복지 전문가로서 이제 마지막 40일 정도를 그 마지막 의원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당시 코로나가 발발하고 이 초기 방역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시고 또 나아가서 꼼꼼한 보고서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그 보고서의 이름이 이 코로나 리포트입니다. 이 코로나 리포트는 코로나가 발발하는 그날부터 대한민국 초기 방역 88일 동안의 즉 이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그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난
이제 늦겨울이죠. 지난 늦겨울부터 봄까지 진행됐던 하루하루의 일지를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우리의 무지와 어떤 충격과 공포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게다가 그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 다음에 관련된 이 코로나와 관련된 과학적, 어떤 경제적, 그 다음에 의학적 그런 디테일한 어떤 그 참고 사항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박스 처리가 돼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류의 책이 한국에 굉장히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단지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기록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우리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저자가 어떤 식으로 그 대목을 표현하냐면 이제 과거의 일을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잊고 만다는 거죠. 만일 코로나19가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 K 방역으로만 기억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비슷한 혼란을 다시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허윤정 선생님께서는 일단은 꼼꼼하게 기록을 해놔야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더 빠르게 이 교훈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점은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이 또 다른 한편으로 기록의 민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고려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기록 유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기록 자체만 우리가 주목한다면 뭐 특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더 중시하는 거는 이 리포트가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또 유일하게 작성된 리포트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이 질병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병에 대해 한 땀 한 땀 알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매뉴얼을 바꿔가면서 대처를 하고 또 바꾸고 이런 과정을 초기에 거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영어로 외국에 공급하는 그런 상황까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병 자체는 전 세계가 직면한 어떤 공동의 문제거리였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빠르게, 즉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게 진행을 했고 이 선례가 없고 유례가 없는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우리의 시행착오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의 보고서고 이제 그 실천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기록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바로 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그 인류의 문제를 타개해가는 그 과정 여기에 주목한다면 바로 그런 점이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지점이 이번 K 방역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이 방역 대처가 미진한 그 지점 그리고 의료진 갈아넣기라든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걸 부정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가령 프랑스 같은 나라만 해도 인구 규모는 우리랑 많이 차이 안 나거든요. 조금 많을 뿐입니다. 근데 확진자 숫자는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게 이제 말이 되느냐? 바로 이제 그렇게 차이를 빚어낸 비밀을 이 책이 담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 어떤 도약의 순간을 이렇게 포착한 스냅 사진 같은 그러나 이제 좀 두툼한 그런 기록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례 없음을 우리가 극복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제 선진국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라면 각 부문마다 이 방역뿐 아니라 다른 부문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성취를 해내야 된다는 어떤 제일 뭐랄까요 최전선 우리가 가장 멀리까지 진도가 나간 부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우리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이 우리 사회의 어떤 다른 뒤쳐져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좀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가 올라감으로써 우리 사회의 수준 자체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계기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의미는 역사적으로도 이제 그 뭐랄까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님이 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청장님이 되셨죠. 이분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책이 이제 그 초기 방역 관련해서 이제 유행 상황, 각종 대책, 그다음에 꼭 알아야 할 과학적 지식, 그리고 유용한 정보, 그리고 정책 제언이 잘 정리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빠른 전파 속도, 높은 전염력, 높은 치명률을 보여주는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데 이 책에 담긴 많은 정보와 발전적인 제안이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한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전 사실 지금 노벨상 시즌인데 평화상 이분이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추천사를 써주신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각국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찾아야 했다. 바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서 큰 그림 정도 보여준 게 아닌가. 이 책에 그 기록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코로나 팬데믹 시리즈 1권으로 출판이 됐는데 뉴 노멀의 철학 제 책이 2권입니다. 시리즈. 기억해 주시고 얘기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강연 빠져들 중만큼 강연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저도 이 책 보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패스트에 대한 하나의 대답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패스트 이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끝날 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패스트가 덮였던 것처럼 오랑 도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패스트가 사라지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그 화자는 그 승리의 기록이라고 하지 않아요. 승리의 역사라고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패스트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패스트가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리포트를 남겨서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윤정 선생님의 이 책을 보고 패스트에 대한 하나의 응답처럼 보여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멋진 해석이신데 정말 수긍이 갑니다. 네. 그렇게 바쁜데 또 저 책은 언제 읽었대요? 진짜 대단하다. 시리즈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깜짝 놀라서. 네. 저도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빠져들어서 읽어야겠구나. 사실은 좀 꺼려지는 마음도 있어요. 코로나라는 이름 자체의 경기를 좀 일으키고 내가 이걸 리포트까지 봐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 보면 이번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모른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온갖 걸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어서 그게 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또 알므로 가는 어떤 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권 뉴노멀의 철학은 김재인 선생님하고 정치철학자 김만권 선생님이 이제 나와서 해주시는데요. 10월 11일 일요일 라이브죠. 저녁 8시. 그때도 맥주 한잔 하십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저기 네. 미리 이제 예약해 놓으시고 네. 그날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같이 맥주를 그날 네. 왜냐하면 이게 또 그날 마지막이거든요. 피날레. 그러니까 끝에 짠 하고 우리 마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 빼고 세 분이 건배를 하는 동안 저는 제 책 소개를 이제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아마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보리 음료입니다. 제가 좀 위에 병이 나가지고 술을 마실 수 없어서
술인 척하고 있지만. 자, 제가 가져온 책 표백이라는 책입니다. 올해로 9년이 되는 소설인데 신기하게 9년 되는 해에 그 개정판이 나왔어요. 표지를 바꿔서. 보통은 10년 뭐 이 정도로 애니버서리 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네. 장강명 작가의 책. 저 기존 부스가 다 판매 소진돼서 생각보다 빨리 네, 9년차에 끝나는 제세, 제세. 아니 뭐 한 100분만 찍어도 되지 않을까? 뭐 아무튼 제가 가져온 이 표백은 요즘 되게 핫한 작가죠. 장강명 소설가의 공식적인 첫 책. 그 전에 아마 뭐 작은 책자들은 내셨던 걸로 앤솔러지는 좀 냈던 걸로 알고 있고 공식적인 첫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젊음과 죽음이라는 어떤 문학의 두 주제, 떼려야 뗄 수 없는 두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책이에요. 서울 중위권대학에 다니고 있는 마가 이제 3명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데 그 3명의 친구들은 되게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뭐 알 수 없는 허무주의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이 세계는 완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완성된 세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자그마한 성취, 뭐 점수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목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거에 만족하는 삶을 사느니 차라리 우리가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목숨을 버려버리자. 되게 어쩌면 되게 위험한 발상. 이 중에서 또 이렇게 세연이라는 정신적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 친구들을 세뇌하듯이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의문의 파일을 하나 남겨놓고 자살해 버립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Why Do You Live라는 어떤 사이트가 점점 어떤 표면에 올라와요. 그 이유가 젊은이들 되게 촉망받거나 혹은 되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부러워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재벌 3대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자꾸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세연의 죽음이 남긴 파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어울렸던 친구들이 그 죽음의 실체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모종의 스릴러 같은 느낌이고요. 나온 지 9년이나 됐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은 좀 옛날 같은 느낌이 들어있어요. PC통신 시절 같은 느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사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장강명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강명이라는 작가가 되게 장르를 넘나든다는 수사가 딱 어울릴 만큼 여러 가지 일을 막 활발하게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지금 여기 당장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이 문학이 다루는 방식은 은유이고 현실 자체도 어쩌면 그러니까 소설가나 시인, 특히 소설가겠죠. 소설가가 다루는 지금 여기 자체는 은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전 소비됐다는 표현을 되게 싫어하는데 소비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이야기가 그냥 소비되는가 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설들이 지금 당장의 이슈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진되어 버리고 지금이 지나면 다시 끄집어내지 않아지는 그런 책이 자꾸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뭔가 좀 불만이랄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강민 작가가 지금 여기에 사회를 대입해서 소설의 골조를 만들지만 사실은 그건 사람의 이야기이고 삶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잘난 척해도 코로나19 앞에서 다 무기력해지듯이 사람은 사람에 불과하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나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나나 결국은 새끼의 밥을 삼아 에너지로 삼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결국 죽음을 향해 가는 어떤 존재들인데 그것이 막 그렇게 크게 다른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는 되게 어렵지만 문학을, 인문학을, 철학을, 뭐 과학, 생명과학 그런 것에 어떤 유행이라는 코드가 붙어서 금방 지워져 버리는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같은 것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고 그 바디우의 그 비미학이라는 책에 그 페소아하고 이제 말라르메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념 이제 페소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둘이 닮았다고 하면서 이념이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가로지르고 뛰어넘는다. 페소아의 책은 그래서 2번, 3번 읽으면 그 책의 내용이 파악되고
좀 더 깊이가 생긴다. 그거는 물론 페소아라는 작가의 위대함이기도 하지만 문학이라면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한 작가들의 어떤 결과물이라면 어떤 것이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10년 전에 대단히 고발적 여기 지금 뒤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막 여기다가 추천사를 쓰셨어요. 그리고 거기다 고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발이라는 건 대단히 유효성이 짧은 어떤 거 물론 뭐 깊이 있게 고발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점이 10년에 와서 제 개정판이 나오면서 생기는 게 아닌가. 물론 장강민 작가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저는 주제 도서 중에서 이 표백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유희경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폐부를 좀 찔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들을 그동안 잘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제가 이제 편집자로 일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문학이라는 것이 정말 은유고 비유기 때문에 이제 사회학적인 책과 달리 이제 시간을 지나서도 계속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계속 읽힐 수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국 소설 같은 경우 이게 동시대적이다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건 사실 그냥 그 시대의 이야기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왠지 약간 이제 지금은 더 읽었을 때 그때만큼의 어떤 가치를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좀 전제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말 그런가?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고전은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 10년이 됐으니까 또 만들고 표지도 계속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질문하지 않고 그냥 하는데 오히려 한국 소설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작가가 계속 쓰니까 또 새로운 것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네요. 진짜. 그 문학평론가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서 요즘 이제 SNS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문학평론가야말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혜진 기획위원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지만 박혜진 기획위원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의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서 정신적 맥락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만한 그런 지적 수준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학이 이제 고전의 반열에 오른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시대를 잘 포착해서 그 시대의 문제가 인간의 문제인 그런 주제를 다루면 아마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뭐랄까요? 하여튼 그렇다고 오래 가지는 않지만 출발점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사실은 또 어떤 점에서 지금 까미의 패스트 같은 작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 까미가 겪었던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험들을 녹여서 패스트라는 가상의 상황을 이제 통해서 이제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 통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렇더라도 까미가 겪은 건 방금 말씀하신 은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은 은유가 아니라 맞아요. 우리 살에 와닿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경을 막 팍팍 때리는 공포와 전율과 가끔의 희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작가적인 시각에서 잘 포착한다면 이제 이게 또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고전의 반열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올해 1년의 삶이 뭐 누구는 지워버리고 싶다 없던 걸로 치자 너무 억울하다. 예, 지금 10월입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뭐 했나? 근데 그 그때 겪었던 이 에피소드들만 해도 정말 굵직하게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작가에게는 굉장히 기회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상하다. 나 분명히 표백 얘기했는데 은근히 코로나 리포트로 끝난 것 같은 그 이상한 기분은 뭐지? 왠지 진 것 같은. 네. 그리고 장강민 작가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오늘로 쓸쓸히 와우북 무대에서 퇴장하거든요. 네. 저는 더 있고 싶었는데 와우북에서 불러주지 않았고요. 장강민 작가님은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5시에 프랑스 사회파 추리 작가 그냥 피에르 르메테르라고 하면 그냥 뭐 다 통용되는 그분과의 대담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촬영은 이미 마쳤고 아까 국장님이 자랑을 하셨는데 대단한 팬 서비스를 후반부에 보여주셨다고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예매하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예고를 들었어요. 저 여러분들 대본을 보니까 1시간 반 못 채울 것 같은데 얘기를 좀 최대한 많이 나눠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2권씩 소개가 남았는데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권씩 소개를 할 건데 사실 준비된 코너를 하나 간단하게 해볼까요? 나 지금 이제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나 이 기획위원이 한 책을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싶다를 손가락으로 기획위원을 가리키는 걸로 책을 안 가져오셨으니까 손을 다 드시고 하나 둘 셋. 잠깐만. 야 정말 치사하다. 네. 저희가 줌으로 친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지금 완전 당황했어. 네. 저도 박혜진 선생님 딱 찍으려고 우리만 우주 형제 네 그렇게 하기로 네 완전 당황했다. 네, 네 훈훈하고요. 네 건배 한번. 네, 자 그럼 4권의 책 젖과알, 당신 인생 이야기, 코로나 리포트 그리고 표백까지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거나 읽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 이 책 처음 들어봐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번 꼭 챙겨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권의 책 운동 종목으로 따지면 자유형이 남았습니다. 네, 각자 개인 서재에서 2권씩의 책을 꼽아가지고 가지고 오신 건데 이제 저희가 프로답게 1인당 6분씩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분 시간 이렇게 제가 지그시 바라보는 한 분이 계시죠. 6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원 기획위원님부터 이번에는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저는 사실 앞에 짧게 가고 뒤에를 구분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줄일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랩을 해보겠습니다. 제 앞에 역설과 재편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SF에 이어서 물리학책 한 권, 이렇게 그리고 사상책 한 권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도하진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2 저자 모두 이탈리아인이고요. 2 책 모두 인간의 직관으로는 역설로 가득해 보이는 책이기도 합니다. 까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를 가져왔는데요. 까를로 로벨리는 이론 물리학자고 아마 끈이론 말고 고리이론에 지지하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제목 자체에 벌써 역설이 들어있어요. 이탈리아어 원제는 시간의 질서인데 이 제목 또한 역설적인 게 시간은 질서 정연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이란 뭐고 또 시간이란 어떤 형태일까요? 우리가 생활할 때 보통 시간을 흐른다고 마치 액체처럼 물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달력이나 시계를 보면은 직선적으로 흐르거나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순환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데요. 현대 물리학은 자연이나 우주에 있는 진짜 진실이 우리의 인간한테 맞춰져 있지 않아서 인간의 느끼는 방식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눈엔 이렇게 보이는데 왜 저기선 저렇게 얘기를 하지? 라는 걸 계속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물리학 책을 아직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물리학 책을 처음 넘을 때 문턱이 한번 좀 높다는 느낌이 들게 되고 저도 처음 물리학 책 읽기 시작할 때 뇌를 다르게 쓰다 보니까 잠이 막 쏟아지고 졸려서 그런 게 아니고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그런 문턱을 한번 넘으면은 물리학이 열어주는 새 지평을 즐겁게 만끽할 수 있고 등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역하는 게 과학적인 사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비어있는 것 같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고 공기의 성분을 알아내고 그리고 우리 몸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보다 더 작은 쿼크가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짓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전 인류가 또 그걸 믿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의 어떤 아름다운 면모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또 인간의 신체와 감각은 굉장히 제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고 이 몸으로 하는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라는 것이 과학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또 문법의 부적당함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질문 자체가 문법이나 언어에 속박된 것이지 사실 자연에 관한 질문이 아닐 때가 많고 또 우리는 지동설을 알잖아요. 태양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건데 해가 뜬다라는 표현을 써요.
해가 뜬다라고 표현하면은 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딱히 대체할 만한 표현이 없으니까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우리의 인식을 구속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지금까지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에 대해 발견한 것이 뭔지 정리를 하자면, 아주 복잡한 현상에 대한 근사치들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여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이 책의 좋은 점이 물리학만 옳다고 교조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문학이라던가 철학에서 시간을 바라본 거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표지가 시간이 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일부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이란 공간은 우리가 어떤 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공간은 3차원이고 시간은 거기다 한 차원이 더해진 4차원의 축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책에서는 사건들이랑 관계들만 존재할 뿐이고 시간은 그 관계들의 구조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어떤 연속된 선, 이렇게 과거가 있고 미래로 향해 다가가는 선인 것 같지만 어떤 사건들이 흩어진 점, 여기 점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표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점들은 상호 관계를 이루고요.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선형적이지도 않고 직선적이지도 않고 흐르지도 않고 어떤 젤리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또 네트워크망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시간의 본 모습에 대한 여러 예 중에서 몇 가지 인데, 그것을 표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면 책으로 설명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라는 특수한 조건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구 밖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이 조건이 보편적인 걸로 느끼고 있지만 사실 전 우주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조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는 인간이 보기에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고, 모든 언어권에서요. 인간들끼리 관계를 맺는 세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 신체의 감각이 말해주는 방식으로 결국은 다시 시간을 느끼면서 살아가서, 이 책도 저자도 마지막에 결국 이런 시간 인식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를 한번 안도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책 자체도 아름다운데 문체랑 사유도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 책 표지도 아름답지만 이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이라던가 무게, 그리고 본문 디자인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아늑해서 책 읽는 시간을 굉장히 풍족하게 채워주고, 또 문체나 사유도 과학도뿐만 아니고 예술가들이나 인문학도들도 만족시켜줄 것 같아서 교양과학서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 3분 넘게 썼나요? 그럼 저 아간벤 책은 생략해도 돼요? 네. 될 때까지 해보려고요. 네, 딱 시간을 맞출 거지만 네, 일단 아간벤도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맞아.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조르조 아간벤의 불가 글을 가져왔는데요. 이것은 10편의 글들이 모아진 사상서고요. 그중 오늘은 이 중에서 문자랑 텍스트, 그리고 책과 기호에 관해서 다룬 내용들을 언급하려고 하고요. 철학서인데 철학과 시를 잇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가호위하기 딱 좋은 환경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저쪽에 철학자님 계시고 여기 시인을 두고 있고 심지어 문학평론가까지 가운데 계셔서요. 양 어깨에 날개를 단 것처럼 든든하고요. 유희경 시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진행하느라고 마음 복잡하세요. 그래서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안 괴롭히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이 모자라다고 해가지고 아쉽네요. 조금 이따 생각나면. 김재인 철학자님은 왠지 이거 괴롭힘으로 느껴지지 않고 즐거움으로 느끼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니체 전공이시잖아요. 네. 김재인 철학자님이랑 저는 20년직이에요. 21년 전에 1999년도에 철학 수업에서 저 학부 3학년 때 저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독일어로 읽는 수업을 듣고 있었고, 김재인 선생님은 박사과정이셨었는데 조교처럼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때 처음 뵙고 20년 동안 3번 본 것 같은데요. 실제로 뵙기로는. 마침 그때도 니체 수업이었어서 생각이 나는데, 니체의 사상서가
좀 철학서나 학술서처럼 쓰여져 있지 않고 예언적이고 시적이고 문학적인 성격을 띠는데 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없는 세계, 아직 오지 않은 세계, 이걸 얘기하려면 이제 예언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을 그려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산문적이라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제 저 멀리서 오는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리려면 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들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이요. 네, 아마 니체 전공자이신 김재인 선생님의 말씀이 맞을 거고, 저도 나름의 답변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짜고 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답을 하실지 잘 모르는 상태로 지금 답을 저도 생각했는데, 비슷할 수도 있고 되게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니체가 되게 뛰어난 문헌학자로 출발했던 점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러니까 고대 언어를 이렇게 접했잖아요. 그 고대 언어를 이렇게 접하면 고대 언어가, 니체가 또 근대의 언어가 너무 많아져서 말이 남용돼 있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고대인들의 사유를 접했을 거고 거기에 춤추는 어떤 신비, 그러니까 말을 도구로서만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리고 생명처럼 꿈틀대는 면모,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응시하고 감지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언어가 벗겨진 곳에 이제 망각되어 온 어떤 신비들이 춤추고 있어서 이것을 감지한 사상가들, 그러니까 니체라던가 베냐민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감벤 같은 사람들은 신화 문학의 형식을 학자가 무릅쓴다는 건 굉장한 위험이었지만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표제 그린 이 불가글을 저는 제일 인상 깊게 봤는데, 여기서 이 아감벤은 이런 말을 해요. 학자는 문헌학적 탐구 과정 속에서 길을 잃을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학문적 방법론의 진지함을 유일하게 보장하는 것이 이런 방황이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과 결론을 자꾸 안전하게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마치 저한테는 죽비를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글 바깥에서 글을 바라보게 하면서 놀라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왜 글을 읽는가, 책은 왜 읽고, 이런 페스티벌은 왜 할까라는 어떤 굉장히 근원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하게 만드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이 자꾸 그런 근원으로 가서 이렇게 만드는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글쓰기 관련된 영상을 보면 글을 잘 쓰는 건 우리한테 너무 유리하니까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을 도구처럼, 어떤 도구나 기회처럼 생각하면서 전제를 하는데요. 그럴 때 사상서들은 정말로 그래? 라는 것을 질문할 때 저희가 받는 어떤 소스라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스라침 속에서 정신을 한번, 뿌옇게 흐려졌던 정신을 청명하게 환기하는 것이, 제가 직업도 아니면서 이 어려운 사상책을 읽고 또 문학을 읽고 시를 읽는 저 나름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글자풍경이라는 책도 썼지만 음성 언어든 문자 언어든 우리가 언어를 물질적으로만 대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도 했어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랑 현대 사상의 책들은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이런 책들을 직면하는 데는 역설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역설을,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을 재편하고 좀 더 확장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의 감옥이 굉장히 좁은데 거기서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안주하지 않게 해주는데, 저는 이게 좌절이 아니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희망과 위로를 느끼고 더 정진하기 위해서 역설의 책을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권의 책이 되게 절묘하게 붙네요. 그 지점에서. 네. 한번, 저도 불가글은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앞서 소개한 물리학서적, 저도 자겠죠.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 기획위원님께서는 어떤 책 추천해 주시나요? 저도 이제 그 예언적 언어에서 좀 이어지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멈춤을 가로지르다라는 그 문장을 놓고 제가 어떤 주제를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라는 주제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멈춤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일상의 곳곳에 많은 부분들을 정지하게 했는데, 그 정지 상태가
머무름이라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만든 에너지로 작용한 분야가 바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2020년에 아주 긴 장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놓고도 우리가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후변화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이제 책을 2, 3주에 한 권씩 읽고 있는데 이제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한계의 지점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습득이 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2050년이 되면은 거주 지구 불능이 되는구나, 지구가. 그러니까 이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가면은 그래 50년 뒤, 70년 뒤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제 일상이 변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토론을 하고 읽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문학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노벨문학상 발표가 나는 날이고 아마 8시에 발표가 나니까 이미 저희는 모르지만 발표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기후변화 혹은 환경과 관련한 어떤 내러티브를 발명하는 작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노벨문학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다른 차원의 접근 혹은 자극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참고해서 볼 만한 작품 2권을 추천을 하려고 해요. 한 권은 조지 마셜의 기후변화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한 권은 이렇게 곰과 함께. 제가 한 권 챙겨. 이건 앤솔로지예요. 그러니까 기후변화 혹은 환경이라는 테마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그 테마로 쓴 소설, 단편 소설들을 묶은 소설집이에요. 근데 기후변화의 심리학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죽어라는 거를 아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할 때 사람들이 저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곰과 함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일단 기후변화의 심리학은 이 작가도 환경운동가인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오랜 활동을 하다가 왜 도대체 사람들은 이 문제를 외면할까?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아니고요. 심리학자라든지 경제학자라든지 문화인류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인간은 어떤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하는가. 그럴 때 기후변화라는 건 사람들에 의해서 왜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상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좀 사고를 제안해주는 방식이고 재미있는 건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근데 가다 보면 결국에 이거는 이제 가치의 문제다.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과 가치의 문제인데 그렇게 보면 기후변화라는 건 죽음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것을 알고 이대로 가면 죽음이 온다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처럼 계속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념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식의 내러티브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종교를 중심으로 뭉쳐져 있는 공동체의 모델을 오히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솔루션을 좀 내면서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책들과는 다른 자극을 받았던 책이고 곰과 함께는요. 이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인데 너무 사랑스러운 책인데 담당하신 책이죠? 아니에요. 아닌데 이 책에 대해서는 사실 뭐 여러 이슈들을 이야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한 대목을 짧게 읽으면서 소개를 마치고 마이크를 넘기려고 하는데 서문이에요. 서문이고 우리가 좀 새로운 방식의 내러티브로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두려움뿐 아니라 희망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건네는 편지의 과제는 화석 연료 이후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분위기가 암울한 작품뿐 아니라 밝은 작품도 있다. 공동체가 소비를 대체하는 미래 모습도 그려낸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지난 10년 동안에도 한 세기 반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농장 수가 증가했고 많은 사람들이 농작물 직판장을 찾았으며 신세대 소비자들은 한때 인류의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알았던 특별한 즐거움과 책임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오랫동안 이런 토양을 읽어온 웬들베리 같은 작가들이 있다. 궁극적으로 작가의 임무는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증언하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는 지금껏 인간이 행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것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전 세계 작가들은 그것을 지적함으로써 지금 인류가 직면한 마지막 시험을 위한 질문을 제기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좀 자신의 시선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지원 선생님, 이것이 랩입니다. 선생님은 약간 갱스터 랩을 하신 거고요. 네, 진정한 랩을 보여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김재인 선생님의 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처음 소개할 책은 니체의 도덕계보학이란 책인데요. 몇 가지 번역본이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것 중에는 요 홍성광 선생님 번역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가장 니체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보탬이 되는 번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묻게 되는 게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는 와중에도 막 서로 이렇게 편가르고 나누고 뭐 그런 상태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한국인들 뭐 이런 이 인간이 뭐냐, 이 위기 상황에서 서로 이렇게 막 마스크랑 뭐 무슨 백신 이런 걸 놓고 치료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서로 사재기하고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들의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에 책임을 지는 인간이라는 게 되게 화두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니체는 약속을 할 수 있는 인간,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간,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탐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면 뭐 최근 한 150년 정도, 이 책이 이제 1887년에 나왔거든요. 한 150년을 통틀어 봤을 때도 인간에 대한 가장 훌륭한 통찰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인의 삶의 방식. 바로 이게 저는 책임을 지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 그 키워드를 특히 더 제가 주목하게 됐냐면, 이 방역 과정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이 방역을 완수하려고 세계 곳곳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이 일반 시민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바로 그 태도라는 게 뭐냐, 이게 결국은 인간의 뭐랄까, 인간다움, 뭐 인간이 이 가야 할 어떤 방향,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요. 니체를 제가 꼽았고요. 랩 맞나요? 두 번째 책은 인간을 위한 미래라는 책입니다. 저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미래를 예언하는 책은 많지만 미래를 실제로 현재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한 책은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뭐 꼭 이 책에 제가 필자 일부로 참여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 책이 만들어질 때 엔모라는 이제 대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후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미래를 한번 설계해봐라라고 해서 각 분야의 학자들 8명을 모았습니다. 이게 부제로는 대한민국 석학 8인이 대전환기 인류의 미래를 통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석학 8인이 바로 그 8인의 석학이 왜들 그렇게 웃어요? 이제 모여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뢰라는 사회학적인 주제, 그다음에 세대, 청년 세대,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금융, 그다음에 미래의 도시, 그다음에 이 파이낸스, 금융이라는 문제, 돈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철학과 사회학, 그다음에
블록체인, 바로 블록체인 제가 썼는데요. 이 공통 키워드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거는 신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너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신뢰를 표출하기 때문에 공유하기 때문에 나도 마스크 쓰고 저 사람은 마스크 쓰고 서로 그런 것들이 창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우리가 코로나가 뭐 종식되건 아니면 그 아직 끝을 모르니까 뭐 혹시라도 이제 종식이 되더라도 남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뉴노멀의 철학에서도 그 주제를 다뤘는데 저는 삼중의 위기가 겹쳐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거론된 기후 위기, 기후 변화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감염병의 주기적인 대유행. 아마 제가 코로나 리포트 읽으면서 거기서 2, 3년에 한 번씩 변종이 나올 거다 이런 그 끔찍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그러리라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강력한 기술인데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오남용, 이게 빚어낼 문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복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라. 그러면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고 싶고 이 책이 신뢰를 각 부문에서 이렇게 탐구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책을 고르시면서 되게 진지하게 이거 꼭 제가 참여해서 쓴 책이요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석학 김재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10권의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들을 읽어보셨는지 또 가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한 권 안 꽂혔다면 저는 마음이 돌로 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사 끝날 시간이 벌써 빨간불 들어와서 종료 5분 막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 프로답게 다급하지 않은 아주 느긋한 말투로 오늘 소감을 짧게 건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엔 박혜진 위원님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이런 방송은 처음이었는데. 진짜요? 네. 근데 이렇게 석학과 한국 최고의 타이포 디자이너니까 시인과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해서 너무 좋았고, 일단 저는 와우북 페스티벌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뭐 국내에 페스티벌 많이 있고 책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도 많지만 이렇게 진지한 강의들, 사실 어느 프로그램, 어느 축제 혹은 축제가 아니라 어떤 강연 그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는 좋은 강연들과 함께 그 강연 안에서 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기회는 글쎄 되게 갖기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제 저희가 고민해서 만든 프로그램 많이 봐주시고 책도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와우북 페스티벌이 그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과거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던 거를 어떻게 온라인으로 구현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 기획위원들하고 이제 와우북 팀하고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이 흥미로웠고요. 따라서 이번에 참가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호응하시느냐가 이제 이 북 페스티벌의 어떤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것도 제가 직접 지켜보고 싶고요.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다음을 위한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피날레 코로나 그 뉴노멀 대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테드창 강연 10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저 어저께 테드창이랑 그 사전 녹화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저는 앞으로 와우북 하면 책으로 꾸어온 꿈을 실현해준 장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획력과 추진력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런 행사의 사회를 간혹 볼 때마다 꼭 드리는 말씀은요. 이런 큰 축제를 만드는 사람이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입니다.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게 뭐 어마무시한 돈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책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런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온라인 프로그램이어서 실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것만 좋은 것만 봐주신다면 저희가 더 나은 축제를 기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 분 기획위원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갑자기 격해져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와우 페스티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노벨 문학상은 미국 여성 시인 루이즈 글릭이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짠짠짠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한잔. 네.